자, 민법 총칙 1회차 강의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감정평가사 민법 총칙 기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처음 강의하니까 아주 간략하게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법 강의한 지는 20년 지났고요. 처음에 변리사 강의부터 해가지고 어지간한 강의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어려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은 우리나라 시험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 범위에 들어가죠. 제일 어려운 시험이 법무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등 고만고만한 시험들이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스타일은 다 출제되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우리 시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기출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할 겁니다. 자, 일단 이 민법 총칙 순서대로 바로 나가기 전에 도대체 이 민법 총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을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런 민법 총칙, 물권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시는 거니까 저 뒷부분에 한번 가보시죠. 저 뒷부분에 가보면은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왔네요. 조금 전 12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거기 가보면은 부동산 소유권 변동 과정이 나오고 갑은 1월 1일 날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요 이제 1월 1일이 매매 계약이 있는 거죠. 매매 계약이.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은 뭐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15일 날 4억 원 지급하기로 하고 2월 1일 날 잔금과 등기 권리증을 교부받기로 했다. 그럼 이제 2월 1일 날 잔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증을 맞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2월 15일입니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일반적인 소유권 변동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 매매 계약한 것을 우리가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다 해가지고 요런 것을 채권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법 영역이 채권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요 날 이제, 맞바꾸면은, 물권, 즉, 소유권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집 문서를 넘겨주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 집 내 집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상대방은 오늘부터 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묵시적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뭔가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물권 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법 영역을 물권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날 소유권이 바뀝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바뀌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유권이 바뀌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기까지 해야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권법의 영역에서도 등기를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채권 행위를 하느냐? 누가 물권 행위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이미 답을 좀 알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가 있고 법인이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할 수가 있고 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법에 사람과 관련된 법조문, 법인과 관련된 법조문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여기도 똑같은 법조문이 물권법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조문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
부분 누가 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하는 공부를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 총칙은 결론은 누가 하느냐 요게 3조부터 97조까지 누가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런 채권행위 그 다음에 물권행위 요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법률행위를 하느냐 요게 또 103조부터 저 뒤에 154조까지일 겁니다. 요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 계약을 할 때 누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다. 근데 물권행위를 할 때도 사기를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할 때도 사기를 칠 수가 있죠. 그럼 또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채권법에 규정을 두고 물권법에 규정을 두면은 이 법 조문수가 얼마나 또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양쪽에 공통되는 부분을 민법 총칙에 다 몰아넣었단 말이죠. 요 뒤에 가보면 110조에 가보면은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문이 법률행위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데 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공통되는 부분 을 몰아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전혀 여러분들은 채권법과 물권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민법 총칙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법 조문을 풀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구구단도 잘 모르는데 지금 인수분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게 바로 나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권법 내용, 채권법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1회독 하실 때는 어떻게 하든지 좀 모르시더라도 좀 빨리빨리 진도가 안 넘어가더라도 끝까지 버티셔야 되고 나중에 1회독을 하면은 2회독 할 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민법 총칙이 제법 어렵습니다. 왜냐? 채권법과 물권법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민법 총칙부터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의 주된 테마는 뭐라고요? 앞부분은 이게 누가 하느냐 요거와 관련되는 거고 사람과 관련되는 거 법인과 관련되는 걸 하는데 조문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가 이게 민법 총칙의 핵심인데 조문수가 굉장히 한 50조문에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대리인에 의해서도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뭔가니까 용어가 굉장히 생경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독직해가 잘 안 돼요. 딱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걸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극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이건 이제 강의하다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민사소송법에 가보면은 뭐 직권조사사항이니 변론주의니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중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또 입증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전부 민사소송법상의 용어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판례 공부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판례가 사실은 밑도 끝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교수님들이 발간한 책들을 보면은 대개 중요 판례가 거의 겹쳐요. 물론 A 교수님은 요 판례가 소개되어 있고 B 교수님은 이 판례가 소개 안 돼 있고 이런 판례가 조금 나름대로의 강약은 있는데 대개 보면은 교수님들 판례 소개하는 게 거의 대개 비슷하거든요. 90% 정도가 비슷하거든요. 그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강사들은 그 교수님들이 그 책을 그 뭡니까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고 저는 강의할 때 조금 원시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분류를 별표 5개, 별표 3개, 별표 1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별표 5개는 너무너무 이거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거. 그다음 별표 1개는 어쩌다가 출제되는 거.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한 판례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고다음 판례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뭐 별로 출제도 안 되는 판례를 이런 거를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별표 5개 판례, 그 다음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조문이 따로 있어요. 조문이라고 해서 다 가치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조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조문은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고 그렇겠죠. 조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 가지고 암기를 한다는데 물론 좋죠. 이해를 하면 빨리 암기가 되는데 그래도 이런 핵심적인 것은 그때그때마다 이거 외워주세요 그러면은 외우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지 공부에 진도가 붙고 학습이 붙습니다. 실력이 붙고. 그래서 무조건 이해 위주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때마다 암기해 주시라는 거죠. 물론 너무 많이 또 암기할 수는 없죠. 별표 5개 정도 요런 거 위주는 그때마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날 오늘이 이제 1회차 강의인데 2회차 강의할 때는 앞부분에서는 저번 시간에 강의한 거를 복습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다시 민법은 반복이 생명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렇게 반복에 뭡니까? 앞으로 반복을 많이 할 거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자, 6페이지 바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자,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벌써 우리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가 나오는데 요거는 1조 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지금 이게 이제 1조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1번에 그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편집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뭐 중요해서 이렇게 진한 글씨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항상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법정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법정을. 그러면 갑이라는 지금 법원이 있다, 판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A라는 원고가 있고 지금 B라는 피고가 있다. 항상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둘이 티격태격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 법원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판결문을 써야 될 건데 이때 A가 이겼다, B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갑이라는 법원은 그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요때 요 근거를 우리가 법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법이 존재해야만 판사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법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법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3가지를 인정하고 있죠. 법률의 형태로 법이 존재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의 형태로 법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조리의 형태로 법이 존재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린지를 한번 이제 따져가 보자는 이야기죠. 자, 1번에 법이 존재하는 모습을 법원이라고 하며 성문법과 불문법의 2가지가 있다. 자, 이때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이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대륙법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독일법계예요. 요게 일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는데 법이 수입되는 거를 이제 계수라 그러거든요. 요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성문법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성문법을 우선시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요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나라가 뭔가 하니까 영미법계라고 그러는데 영국, 미국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하버드 대학교 공부벌레들 그런 뭐 영화나 텔레비 드라마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 하버드 법대생들은 무엇을 공부하느냐? 전부 판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은 불문법을 우선시한다.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문법 우선 국가가 있고 불문법 우선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냐?
보니까 법률을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법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우선시하는 국가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 법원의 종류, 민법 1조. 우리 민법은 성문법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민사에 관한 법원은 세 가지죠. 법률, 관습법, 조리. 요거 이외에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요거 이외에는 근거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판사는 판결 내릴 수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판결 내릴 수가 있고 조리에 의하여 판결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1조라는 조문의 뜻이. 자, 2번 불문법의 필요성. 자, 우리가 성문법으로 다 갖출 수가 없죠. 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흠결이라 그럽니다. 법에 빠진 게 있다는 거죠. 그럼 판사가 법률 가지고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판사는 무성부 선언은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무성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겼다는 판결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없이 법률이 없다면은 관습법이라는 거 가지고라도 판결 내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관습법 그것마저도 없다. 마지막에 조리에 의해서도 판결 내리라는 이야기죠. 요런 뜻입니다. 1조가. 자, 그래서 2번에 불문법의 필요성. 당해 사건과 관련된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에 의해서라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 불문법은 관습법과 조리의 두 가지에 한정되며 관습법이 조리에 앞서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 판사가 판결 내릴 때 기존 대법원 판례 가지고 근거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기존 대법원 판례는 우리가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죠. 아니죠. 그러면 왜 아니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면 됩니까? 1조에 판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례는 법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 세 가지만 법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1조에 판례가 없으니까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요거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요거는 별표 1개 정도는 되죠. 간혹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 어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후에 발생하는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판례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엄청난 규범으로서 작용하게 되죠. 하지만 법원은 어느 사건에 대해 어떤 규범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지금 B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B-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갑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B-라고 판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 법원에서는 C라고 판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존의 판례와. 근데 우리가 현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해봐야 대법원에 가면 뒤집힐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갑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시를 할 겁니다. 그거는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동그라미 1번이고요. 2번은 요거 간혹 시험에서 좀 나옵니다. 별표 1개 정도 하시고 법원조직법 8조인데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는 거죠. 그러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이 견해를 반드시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계속 핑퐁 사건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급심은 대법원 견해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법원조직법 8조에 있어요. 그래서 다만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요때는 예외적으로 판례가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거는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요 법원조직법 8조가 간혹 시험에 등장하니까 요거는 외우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의 의미가 뭐냐? 요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되겠죠. 법률. 그럼 이게 이런 겁니다. 한 나라의 법 체계가 제일 정점에 있는 게 헌법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조례 이런 것도 다 만들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법체가 이런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법률, 우리 한국어하고 여기서 말하는 요 법률이 같은 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요 법률은
국회, 요거 국회가 만드는 거죠. 국회가 만드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게 틀리는 거죠.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말하는 요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문법의 총칭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행정부에서 만들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규칙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만들든지 성문화된 형태라면은 여기에 있는 법률에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1번에 성문법의 총칭이라고 돼 있고 제목 자체가 요거는 뭐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별표 5개 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의 총칭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민사에 관한 모든 성문법 총칭한 개념이다. 따라서 그 법의 제정 주체가 누구든 행정부가 만들건 대법원이 만들건 또 명칭이 무엇건 불문하고 민사에 관한 것이면 모두 법원이 된다. 2번에 예가 나와 있죠. 민법전은 말할 것도 없고 민사특별법, 그 다음에 각종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명령 밑줄 그어보시죠. 요거 헌법에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자치법규, 그 다음 조약 동그라미 하시고 조약 별표 5개 하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우리가 한미 FTA 뭐 조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다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약이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헌법재판소 결정 별표 한 3개 정도 하시죠. 요거는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이다 그러면은 이게 법률하고 똑같은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제 구속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은 법원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이 원자가 한자가 다르죠. 법원 그 밖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니까 그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그럼 이제 출제자들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헌재 결정은 법원이 맞아요. 헌재 결정은. 근데 조금 전에 말하는 대법원 판례 있죠. 요거는 법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양자를 슬쩍 섞어가지고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이 맞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요렇게 이제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죠. 그 2번에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게 민법 764조 채권법 이야기니까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판사가 사죄 광고를 명할 수가 있었는데 요게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다시는 판사는 사죄 광고를 명할 수가 없죠. 왜? 위헌 결정은 요거는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죄 광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을 구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법률이 끝났습니다. 이 법률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알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판결하려고 보니까 법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습법 가지고 판결해야 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시험의 보고죠. 왜냐하면 관습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첫 번째는 도대체 관습법의 개념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례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판례 사례. 갑은 여기 이제 물권법 사례죠. 을의 토지 위에 함부로 무단히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발견한 을이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면은 갑은 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을이 원고가 되고 이제 갑이 피고가 된 겁니다. 쟁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법에서 이게 인정이 되죠. 성립되었다고 하자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을의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는가? 정답은 뭐예요? 기각할 수가 있죠.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되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 요거 가지고 이제 판사는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관습법의 개념이 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분묘기지권은 조선시대부터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행이 성립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법하고 똑같다. 이게 성문화된 법이 아니지만 이거는 법하고 똑같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뭡니까? 법적 확신, 법적 인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법원에 이 사건이 계류가 됐을 때 판사는 우리나라에 이런 분묘기지권이라는 이런 관습법이 있다는 걸 판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엔 이런 관습법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판사는 판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런 것을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상대방은 당황하겠죠.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관습법이 있단 말이냐? 나는 모르는데. 근데 판사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습법의 개념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관행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뭔가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너무 오랫동안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법하고 똑같다. 지키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거는 판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판사가 인정을 하면 관습법이 되는 거죠. 판사가 인정 안 하면 관습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 한번 보시죠. 성립요건. 관습법은 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가 명료하지 않다. 통설적 견해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 관행을 법규부문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 관습법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또 이 법적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 현실에 이게 안 맞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만약에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거는 관습법이 아니게 되죠. 이 법적 확신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은 부정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넘겨보시고. 자, 3번 관습법은 결국 위 사례처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습법이 있느냐? 그 판례 공부하는 거죠. 자, 2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2번 별표 5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최고법은 헌법이죠. 그 밑에 지금 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법률이 없을 때 우리가 관습법에 의한다 그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물며 관습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면은 이제는 이 관습법은 써먹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게 그 동그라미 2번에 여성의 종중은 인정 판례입니다. 전원합의체 판례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종중 땅이 있어요. 종중 땅이 있는데 이거를 국가가 수용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나오겠죠. 보상금이 한 100억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 보상금 100억은 누가 나누어 가지느냐? 종중원들이 나누어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관행에는 어떤 관행이 있었는가 하니까 종중원은 성년된 남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거는 여자들은 가입이 안 됐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 남자들도요,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하기 싫은 거 이게 아닙니다. 성년이 되면 종중은 자동적으로 가입해요. 남자들은.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100억이 생겼는데 남자들이 다 대부분 나누어 가진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돈을 거의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년의 여자들이 화가 나죠. 나도 같은 핏줄을 뭡니까? 같이 태어났는데 왜 내한테는 안 주느냐? 가만 보니까 이 관습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종중에 여자가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다. 헌법에 우리 구조에 보면은 남녀 평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남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맞다는 겁니다. 관습법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이 조선시대부터 관행은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원이 되는 것은 헌법상의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니까 이제 이런 관행은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관행이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면은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1번입니다. 그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 이게 헌법이죠.
헌법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부합되지 않는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헌법 혹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관습법은 부정된다. 2번은 여성의 종중은 인정.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에 가입하는 기존의 관습법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보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상 합당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이제 전원합의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14명의 대법관이 있죠. 그러면 여기 4명씩 대법관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4명씩 1부, 2부, 3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고등법원 사건이 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제 요 사건에 만약에 일부에 이게 만약에 배정이 되면은 요 사람들만 이제 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건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심상치 않다. 전체 대법관들이 다 요중에 이제 2명 빠지는 사람이 대법관 뭡니까 그 대법원장하고 헌법 그 행정 뭡니까 그 행정 담당하는 그 행정처장 있죠. 그 2사람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하자 그러면은 전 대법관 그때는 대법원장도 같이 해요. 법원 행정청장도 같이 하고 요 14분이 모여서 하는 요거를 우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의 판례를 이제 뒤집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요 한 부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원 합의체 판례라 그러고 그러니까 판례 중에서도 전원 합의체 판례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참고가 있는데 요게 그 2020년도에 우리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헌법 문제거든요. 사실 민법에는 이거 거의 내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헌법에 가보면은 헌법 조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헌법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노동권 조항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적용이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적용이 가능한데 다른 조문들은 직접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통설이고 이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민법상이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많은데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거 그게 이제 노동권 관련 조문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직접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헌법의 기본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판사가 민사상 그 사건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헌법 조문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헌법 조문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민법에는 일반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요 일반 조항을 통해 가지고 헌법 조문들이 일로 해석이 돼 가지고 헌법 조문을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요런 거를 간접 적용설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있죠. 2조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 103조 반사회질서법률행위 750조 불법행위거든요. 요런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헌법 조항들은 민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민법상의 일반 조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헌법 문제예요. 헌법 문제. 그런데 3년 전에 우리 감정평가서 문제 이게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넣어놨고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관습법은 판례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판례가 이때까지 어떤 관습법을 인정했느냐? 그 한 5가지 정도 있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물권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자, 1번에 분묘기지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나중에 물권법에서 상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니은번이 요거 한 별표 3개 정도 하세요. 요거 충분히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뉴스를 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분묘기지권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재산상의 그 분란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 토지에 함부로 지금 분묘를 설치했는데 이거 인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주인은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관습법에 의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럴 때는요. 성문법을 만들어 버려요.
법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요게 바로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장사법을 제정해 버렸어요. 그럼 이제 의문이 뭔가 하니까 장사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이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 보면은 2001년 1월부터 지금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관습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2001년도에 이 장사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뭐 점유하고 해봐야 이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미 이 분묘기지권 이게 옛날부터 성립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장사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옛날에 만들어졌던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인정될 거다. 요게 우리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게 지금 니은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원합의체 판례이기도 하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물권법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내가 누가 소유자다 이 물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외부에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뻔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통하여 공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민법에 있는 거죠. 민법에 있는 건데 관습법상 우리 조상들은 또 뭐가 인정되어 왔느냐? 명인방법이라는 게 인정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자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은 산에 가면 이거 별로 없는데 소유자 누구 해가지고 입산금지 이렇게 해놓았죠. 그게 바로 이거 명인방법이에요. 우리 조상대대로 인정되어 왔던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죠. 아, 이 산에 임자가 누구구나 이거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2번에 있는 명인방법인데 나중에 중간에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이거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물권법 이야기인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토지와 건물이 다른 그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 따로, 토지 소유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 임자하고 건물 임자가 동일한 사람이니까 걱정이 없죠. 근데 이러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은 이 건물 소유자는 공중에 붕 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지상권 계약이라는 걸 맺어 가지고 이 토지 사용권을 얻어야 될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두 사람의 소유자가 똑같았는데 토지는 매매가 되었는데 위에 건물은 매매가 안 돼가지고 요거는 B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건물은 A 소유로 여전히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A와 B는 요 B의 토지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을 맺을 겨를이 없죠. 그럼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본인의 입장에서도 뭡니까? 굉장히 손실이 크고 사회 경제적 입장에서도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법에서 당신은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계약을 체결하죠라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 그러고 물권법에서 굉장히 어려운 테마입니다. 세 가지가 법에서 인정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3번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요거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종증도 우리가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것이고 5번 명의신탁 제가 소유자인데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많이 해놓죠. 옛날에 그런 거를 명의신탁 또 이제 양도담보는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물권법에서 다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뭔가 하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관습법이라는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인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지금 법이죠. 근데 요거는 사실이죠.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어디에 나오는 거니까 106조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저 뒤에 한번 106조 한번 126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126페이지 밑에 가보면은 사실인 관습이라는 게 나오죠.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임의 규정이라 그럽니다.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구름 잡는 소리죠. 이런 이야기예요. 뭔가 우리가 상대방한테 청약서를 상대방한테 보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의사 표시가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소린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대개의 사람들은 법적인 상식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뭔가를 뭐 적는데 좀 이상한 말을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소린지를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요거 해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실인 관습이라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민법을 개정할 때는 거래 관행이라고 바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거래 관행에 따르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실인 관습이에요. 그런데 괜히 이런 이상한 어려운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게 느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관행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사표시 해석하는데 기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법이고 요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 양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같다는 학자들도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우리 판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그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126페이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127페이지 가보시죠. 의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관습을 말한다. 우리의 표현 행위는 그것이 행해지는 때와 곳에 있어서의 관습 또는 거래 관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106조는 이를 명시한 것이다. 관습법과 구별되는 것은 서술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 도로 돌아오시죠. 자, 그러면은 8페이지 도로 돌아오시면은 9페이지 사실인 관습은 뭐냐? 조금 전에 읽은 조문이죠. 2번 판례 해가지고 별표 5개 하시고 우리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한다.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이라 그랬죠.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을 말한다. 우리가 아까 관습법은 오랫동안 관행이 지속됐고 이게 사람들이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법하고 똑같은 거다. 이걸 우리가 관습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은 없는 거 그냥 관행만 오랫동안 지속된 거 요거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양자는 구별된다. 그러면 3번 사실인 관습은 언제 써먹는 거냐? 조금 전에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데서 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애매모호할 때 그거를 우리가 도와준다는 거죠. 보충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해가지고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의 관습은 물권법의 상린 규정에 가면은 관습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 시험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자, 3번도 별표 5개죠. 요거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법률에 규정이 없어야만 관습법에 의한다.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법률에는 A라고 돼 있는데 관습법에는 B라고 돼 있을 때 이때 판사는 A라고 해야 되느냐 B라고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은 관습법은 등장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판사는 A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률이 규정이 없다면 그때 비로소 관습법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만 등장하는 거다. 지금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데 학자들 중에는 이럴 경우에 B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게 이제 이 법률이 A라는 법률이 있는데 왜 관습법이라는 B가 형성되었을까? 이게 사문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에서 현실 적용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B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판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 1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야만 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관습법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번 정말 중요하죠.
직권조사사항.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법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법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A라는 지금 원고가 있고, 지금 B라는 피고가 있습니다. 요럴 경우에 요 두 사람이 자기들이 유리한 것은 자기들이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럼 상대방이 NO 그러면 상대방이 반박을 하겠죠. 또 뭐 증거를 가져오겠죠. 자기들이 치고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법원에서는 그거 듣고 마지막에 더 이상 들어볼 게 없을 때 변론을 종결하고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두 사람의 주장이나 입증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변론주의라 그래요. 요게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당사자가 맡게 된다. 스포츠로 치면은 판사는 법원은 심판이라는 거죠.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당사자에게 맡기면 안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이 소송 요건을 이게 갖추었는지 쉽게 말하면은 뭐 날짜가 지났는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송 요건 같은 거. 그다음에 공익과 관련되는 사항 등등 요런 것들은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니까 요때는 법원이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직권조사사항, 뭐 직권탐지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니까 우리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변론주의가 대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이런 거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전부 판례 공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번에 대한민국에 이런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누가 알아야 되느냐? 법원 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요거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법칙이니까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요게 직권조사 사항이냐 변론주의 대상이냐 이거는 전부 판례 공부예요. 판례가 이거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러면 직권조사 사항이 되고 변론주의다 그러면 변론주의가 되거든요. 요런 문제 형태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그때그때마다 외우셔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밑에 제가 참고해 놓았죠. 변론주의,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 사실과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다. 직권조사상, 소송요건이나 공익에 관한 것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 삼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관습법이, 우리나라에 이런 관습법이 있느냐 없느냐,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 없다는 거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이제 관습법도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판사가 무성부 선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조리라는 거에 의해서 판결을 하라. 그럼 조리가 뭐냐? 조리에 의해서 판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무성부 선언을 막기 위해서 해놓았죠. 조리는 사회 통념 혹은 법의 일반 원칙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리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다고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조가 끝났는데 법률의 의미, 그 다음에 관습법과 관련되는 거 그런 것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우리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한 장이 끝나면은 2000금년도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10년간 기출문제입니다. 10년간. 그래서 우리 10년간 기출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그거 보시면은 1번에 2023년 금년도 문제죠. 그 다음에 2번에 2022년, 3번에 2020년, 4번에 2019년, 5번에 2017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에 2015년, 최근 10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제 풀어보시면은 중복되는 지문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보셔야 돼요. 오늘 공부한 거 요런 것들이 있구나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해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문제만 한번 볼까요? 1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게 더 어렵죠. 1번 민법 1조에서의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전만을 의미한다. 틀렸죠. 성문법의 총칭이라 그랬잖아요. 2번 민법 1조에서 민법의 부분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틀렸죠. 사실인 관습은 법은 아니라 그랬죠. 3번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느냐. 될 수 있죠. 누가 만들든지 간에 성문법은 다 법원이 될 수 있잖아요. 4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없다 그랬으니까 아니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될 수가 없죠. 그럼 자동적으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이거 물권법 할래요. 지금 이런 이야기죠. 제가 오늘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농사는 짓고 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사실상의 소유자다. 요런 개념을 쓸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데 사실상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냐. 그거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그러니까 미등기니까 등기가 안 됐죠. 그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도 지금 등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권이 인정되느냐. 인정 안 된다는 게 우리 물권법 판례거든요. 요거 굉장히 쉬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판례를 또 모르시더라도 1번, 2번, 3번, 4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절 민법의 기본 원리 13페이지 가보시죠. 요거는 이제 항상 민법 공부 첫 시간에는 요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 뭐냐 뭐 이런 거요. 뭐 사적 자치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안 지죠. 과실 책임의 원칙 뭐 이런 말 하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 보장, 사유재산 보장 요거 세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하면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발생하니까 요거를 이제 조정하는 그게 필요하겠죠. 그게 조금 있다가 공부하는 2조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각종 폭리 규제 조항이 그러하다. 그 다음 이제 민법의 효력은 이거는 각종 시험에서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모든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민법이든 형법이든 행정법이든 요런 거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효력 뭐 넘어가시면 되고 사람에 관한 효력. 대부분의 나라는 요거는 상식적으로 하십시오. 속인주의라는 것은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 가면은 우리 법이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법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지금 여행을 가시더라도 미국 법, 우리 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속지주의는 그 나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법을 적용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법의 충돌이 생기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면은 우리는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 법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할 거 아닙니까? 이 충돌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법 이 국제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국제사법에 가보면은 요럴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장소에 관한 효력은 옛날에는 한 번씩 출제를 했어요. 포인트는요. 북한에 지금 우리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죠.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에 효력이 있으니까 북한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그 적용이 일시적으로 지금 정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일이라도 통일이 되면은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민법은 바로 북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넘어가십시다. 자, 이제 서론적인 1장이 끝났고 이제 2장이 나오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각종 권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분류가 이 분류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지배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요 네 가지 방식이 제일 중요한데 요게 우리 시험에 심심하면 출제가 돼요. 그 형성권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형성권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형성권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먼저 지배권 한번 보죠.
타인의 행위를 소유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이죠.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걸 얻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전형적인 지배권이다. 청구권은 이게 채권이죠.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가 물권법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에게 등기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대표적인 그게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채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물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거래가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하죠. 가족관계는 뭡니까? 뭡니까? 부양해달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청구권이 있죠. 재산분할 청구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거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민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번에 동시행의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금액의 항변권인데 이게 전부 채권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여러분들이 소멸시효라든지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이거 나오거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영구적 항변권. 자, 요거 이런 거죠. A와 B가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요 사람이 물건을 판 매도인입니다. 그럼 상대방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대금 청구권. 그 다음 매수인은 상대방한테 물건을 넘겨달라고 하는 인도 청구권이 생기겠죠. 요런 청구권이 있는데 문제는 요 매도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자기는 대금 지급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대금 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돈 달라 소리는 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얘가 일방적으로 돈을 이쪽으로 주면은 이쪽에서 물건이 넘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사람이 행사는 가능한데 이 사람은 일단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너가 내한테 물건 넘겨주면 나도 너한테 돈을 주겠다. 우리 맞바꾸자. 동시에 이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1번에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방한테 돈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물건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야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시적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의 최고금액의 항변권은 보증 파트에서 제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 영구적 항변권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거죠. 이거는 영구적으로 채권자한테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영구적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항변권보다는 형성권이 중요하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미성년자 취소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대방한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의무가 왜 발생하느냐?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의무가 발생해도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무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했는데 내가 뭐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는 굉장히 나로서는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단독행위. 취소권이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맺은 계약을 취소하면은 상대방은 받은 물건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도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단독행위라 그런다. 그러면 2번 이 형성권을 행사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면 되니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게 법에서 정해 놓아야 됩니다. 누가 어떠한 형성권을 가지는지는 법률에 다 있죠. 취소권은 언제 행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요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효과 같은 거 있죠. 이거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게요. 그래서 이런 단독행위는 그 요건과 효과가 법에 다 정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정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형성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또 무슨 조건을 달면은 상대방은 이중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죠. 불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데 요거는 저 뒤에 조건 또는 기한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묘해요.
이 우리 한글로는 청구권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해석해 보면은 형성권으로 해석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물권법에 가보면 무슨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사달라 청구하면은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형성권이라 그래요. 이런 것도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권리가 다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중에 물권법에서 공부할 건데 이런 것들이 그러하다. 그러면 이런 형성권은 어떤 식으로 권리 행사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결판 지으라는 거죠. 이것을 제척기간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취소권은 나중에 공부해보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럼 이런 권리는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채권법에 가보면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판사가 반드시 요건을 심사해 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니은번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 증명 보내도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요거는 여기서 굳이 보지 마시고 나중에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보면은 금년도에도 형성권 문제가 나왔죠. 2번에 보면은 2020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죠. 넘겨보시면 생각 밖으로 형성권에 관한 전부 형성권이에요. 보면은 2019년, 2017년, 2015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성권에 대해서 굉장히 기출문제가 많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1교시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우리 민법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